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너비안 52회 과학특집 과학하고 엎드려있네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2주 만인가? 우리가 지난번에 연속으로 2번 찍은 다음에 우리가 한 주 쉬었는데. 아, 그렇구나. 그죠? 네. 오늘은 근데 한 주간 있었던 일이 아니라 자기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최 사장이고 신자유주의 그리고 미스테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깡쌤입니다. 오늘로 탄생 35주년을 맞은 오늘 생일이시라고. 아, 축하드려요. 새신랑 깡쌤이고요. 축창생인지 안 해. 세상 돌아가는 게 하도 개판이라 다시 축창을 들 때가 왔어. 그래요? 예. 우리 국무총리께서는 돌아가신다고 스스로 발언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시죠. 예. 그 전국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뭐가 문제고 뭐가 해결책인지 CCBB를 분명히 가려져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세졌어. 사자였다가 고양이였다가 이제 약간 표범 정도로 확장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대너비아 생일에 이어서 예. 생일 축하드려요. 네. 오늘 사랑스러운 예. 아내분께서 저희 마눌님께서 이제 아침부터 미역국 끓여주시고 진짜? 생일 케이크랑 뭐 편지까지 다 준비해 주셔서 진짜? 맞벌이 하시는데도. 네. 너무 진짜 대박. 1년째니까 뭐야. 1년째 지켜봅시다. 건강 장담이야. 지켜봅시다. 얼마나 갈 것인가. 결혼한 것처럼. 알겠습니다. 3분 미역국 이런 거. 그래, 성공했네. 축하드립니다. 미리 알았으면은 뭐 좀 준비해왔을 텐데. 몰랐으니까 덜렁덜렁 넘어가도록 합시다. 혹시 알았던 거 아니야? 페북 친구 거기에 막 뜨는 거 아니야? 네. 이독실입니다. 우리 이렇게 뭐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지금 너무 멋있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기소개하는 시간이야. 그렇구나. 그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과학에서 평안을 갑자기? 얻고 종교에서 평안을 얻죠. 누구는 죽창을 들고 누구는 책을 들고 저는 책을 드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예. 뭘 어떻게 받아쳐줄 수가 없어. 잘라 이거. 정적. 받아줘야지. 숙연해졌어. 숙연하다. 이거 독실이. 예. 네. 과학과 종교에 관심이 많은 독실이. 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도인입니다. 저 명상이었어요. 담당이. 네. 명상이었어요? 네. 과거형이군요. 동양철학과 명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요즘 명상 하시나요? 하시긴? 네, 그럼요.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삶이 그 모양인가?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과학이죠. 야, 과학 너무 오래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되게 막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누가 그래? 아무도 없었는데 혹시 혼자 이제 그래. 자기 차례여가지고 안 하려고. 몇 명 있었어. 몇 명 있었어?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 좀 오래 하고 있어. 이게 우리가 오늘 52회 아닙니까? 근데 47회부터 했어요. 진짜 오래 했다. 예전에는 한 2시간 동안 주제 2가지 정도 막 다루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어쨌든 초심을 잃고. 그래? 어쨌든 그래서 47회 때 뭐였냐면은 깡 선생이 연금술과 화학의 탄생 해줬고 48, 49회 때 김도인이 닌겐의 유래, 인간의 유래 길어졌어요. 맞아요. 그렇죠. 51, 52회 때 이제 최 사장이 지난 시간부터 해가지고 테슬라 외전, 필라델피아 실험을 좀 했고 그 다음에 테슬라 도입 했습니다. 테슬라 못 나갔어. 그래가지고 전자기 기초를 했고 오늘 테슬라 안 했었어요. 저희 테슬라 안 했어. 테슬라의 생애를 익숙하지? 오늘 간단하게 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게 독실이 차례잖아요, 그죠? 독실이가 이제 수학을 좀 준비했어, 그죠? 그래서 오늘 테슬라 평전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일생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그래서 테슬라 외전하고 도입밖에 얘기를 안 해가지고 지난 줄거리 혹시 못 들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난 줄거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일부 테슬라 외전 필라델피아 실험 얘기했습니다. 뭘 또 정리를 정했어. 필라델피아 실험 같은 말로 레인보우 프로젝트다. 세계대전 중인 1942년 7월부터 10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스텔스 실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간 이동에서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게 한
그런 실험이었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란 말 넣지 마요. 아, 왜? 우리 결론이 맞다는 거였잖아. 어쨌든 테슬라가 입안하고 아인슈타인과 폰 노이만이 공동 제작했습니다. 테슬라 코일에서 발생한 고압 전류를 엘드리지호에 흐르겠더니 탑승한 선원들과 엘드리지호가 사라졌다가 나타났죠. 그리고 뒤섞이게 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저희 4명의 패널들의 오랜 토론 끝에 이런 결론은 진짜인 것 같다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2부 진행했습니다. 테슬라 도입, 전자기 기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전자기 기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시간 여행에 대한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발가벗은 독실이가 곤장 많은 이야기로 우리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어? 발가벗은 독실이가 조선으로 가서 곤장 많은 얘기 못했잖아. 야, 이거 기억을 못하더군요. 들으신 분들은 다 알고 엎드려 있습니다. 있었어. 그래. 아, 독실님 안 왔을 때 했어요? 아닌데? 아니 왜? 안 왔을 때 이런 얘기 하는구나. 아니야. 아, 그때 독실님 있었는데, 이 부분. 1900년에 독실이가 돌아간다면 뭐 할 거냐? 그랬더니 김도인이 곤장부터 맞겠지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전기와 안 했어요. 아, 기억나요. 최 사장님 했어요. 제가 야. 공장이란 말 안 했는데. 야, 이 자식들 그래, 날 까는 건 최세상밖에 아니야. 없어. 얼마 얘기할래? 500원. 300원. 500원 콜. 오케이. 진짜 유치하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으로 전기와 자기, 즉 전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의 기원 얘기부터 했고 이집트 기자 피라미드가 발전소였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아, 맞다. 두 번째, 그다음에 전기와 자기가 통합됐다. 그래서 상호 유도됨으로써 전자기로 통합되었다라는 거를 독실이가 좀 설명해 줬어요. 그죠? 그리고 교류와 직류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교류와 직류에 대한 설명이 좀 중요했죠. 왜냐면은 에디슨과 테슬라의 전류 전쟁이 교류와 직류에 대한 견해 차이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숙제도 있었어요. 숙제. 프레스티지. 아, 영화 봤어요. 맞다. 아, 숙제라고 우리가 했었나? 그렇죠. 그래서 영화 우리 봤어. 같이 본 다음에 얘기해보자. 조금 이따 숙제 검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테슬라 평전 나갈 거예요. 테슬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좀 중심으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그 전에 숙제 검사 네. 보셨습니까? 프레스티지 2006년 작품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었죠. 크리스찬 베일하고 휴 잭맨 나왔잖아요. 그죠? 오, 탑스타들이네요. 안 봤어? 봤어. 나 옛날에 봤었어요. 아, 옛날에. 저는 이제 감독을 잘 모르고 그지 배우들도 잘 기억을 못해요, 맞아. 사실. 원래 메멘토를 처음 떴지. 등장했잖아요. 메멘토도 맞아. 봤었어요. 네. 아, 되게 좋은 영화다 싶었었던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놀란 거였네요. 잘 메멘토는 만들어. 되게 지루하긴 했는데 왜? 이게? 어려워서. 어려우면 어려우면 지루해. 그렇구만. 줄거리 얘기 잠깐만 하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10년 된 영화야. 너무 오래됐죠. 그러네. 1900년대 말입니다. 1900년대 왔다 갔다 할 때야. 1900년대 말이라고 하는 건 1990년, 뭐 80년. 아니요. 말을 좀 잘못했나? 1900년대. 1900년을 전후하는 거예요. 1890 뭐 몇 년부터 1900 뭐 10년 이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런던이 주요 무대고 휴 잭맨이 엔지어로 나와요. 이름이 엔지어야. 그리고 크리스찬 베일이 알프레드 보든. 우리 헷갈리니까 그냥 그 배우 이름을 할게. 휴 잭맨하고 크리스찬 베일하고 마술 대결을 합니다. 휴 잭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은 좀 귀족집 애인데 마술을 한 애고 크리스찬 베일 같은 경우에는 고아예요. 가난해. 근데 둘이 친구라 가지고 마술 대결을 했어요. 근데 휴 잭맨한테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를 수족관 실험을 하는 중에 크리스찬 베일이 실수를 해. 그 손을 묶어서 탈출할 수 있게 써야 되는데 그걸 잘못 묶어는 그런 일이 발생하죠. 그래서 아내를 죽게 해요. 휴 잭맨이 열받습니다. 야, 네가 내 아내를 죽였어. 그 둘이 원수가 되게 되는 거죠. 따로따로 이제 마술을 계속해서 준비해가지고 진행하게 되는데. 크리스찬 베일은 서로 원수라고 할 건 뭐지? 자기가 죄송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죄송해 하는데 이제 휴 잭맨이 괴롭혀. 그 복수하고 재복수하고를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였죠. 뭐 주먹에서 손톱이 나오고 그러진 않죠. 네. 주먹에서 손톱이 나오는 게 무슨 말이야? 휴잭맨. 울버린으로 변하거나. 야, 그렇구만.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구나. 아직까진 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휴 잭맨이 이제 둘이 떨어져 가지고 마술을 각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휴 잭맨이 계속해서 이제 크리스찬 베일이 하는 마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런데 뭘 보게 되냐면은 크리스찬 베일이 공간 이동 마술을 하는 거야. 한쪽 문에 들어가서 멀리 떨어진 문에서 동시에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야, 저걸 어떻게 했지? 막 너무 궁금해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쌍둥이야, 그냥 쌍둥이. 그런데 휴 잭맨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친구니까 얘가 쌍둥이가 아니라는 걸 너무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쌍둥이가 아니고 대역을 구했다고 생각하죠. 아, 맞아. 그랬었나? 네네.
그래서 어쨌든 대역이다 그랬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너무 똑같은 애니까 자기가 원래부터 친구였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휴잭맨이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괴롭힌 끝에 크리스찬 베일이 비밀을 얘기해주죠. 근데 쪽지를 줄걸? 그래서 뭐라고 써있냐면 테슬라라 써있어 거기. 그죠? 그래서 테슬라를 찾아갑니다. 휴잭맨이 찾아가가지고 테슬라가 이때 등장하는 거죠. 번쩍이는 전류 바바박 스파크 속에서 존나 멋있게 걸어 나옵니다. 기억나세요? 네. 그 장면 기억나요. 그지. 그게 바로 테슬라였죠. 테슬라가 너무 잘생기게 하셨는데 테슬라가 실제로 잘생겼어요. 키가 거의 2m에 가까웠대. 그리고 되게 젠틀하고 그리고 잘생기고 매너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돈도 존나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런 기계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테슬라의 공장이 갑자기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것도 사실 실제 얘기지. 여기서 영화를 보면 이제 에디슨과 연결돼가지고 화재를 내는 것처럼 나오는데 실제로 약간 그런 진짜? 의심을 받고 있어요. 에디슨이 불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테슬라가 갑자기 떠납니다. 이때 휴 잭맨한테 비밀 장비를 남겨주게 되죠. 그리고 그 비밀 장비가 어떤 거였냐면은 순간 이동 장치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뭐였지? 복제하는 거야. 그래서 그 장치에서 전기 바바박 튀고 나면 공간 이동이 아니라 복제된 내가 저기 한 20m 앞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휴 잭맨은 이제 어쨌든 자기는 마술을 하고 싶은 거야. 공간 이동 마술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장치를 마련하냐면은 복제가 되니까 공간 이동 마술을 할 때마다 한 명씩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술을 하는 순간마다 한 명씩을 죽여야지 나의 독자적인 개인이 유지될 수 있으니까 공간 이동 마술을 하는 그 무대 장치 아래에다가 수족관을 설치해서 복제된 한 명을 계속해서 죽이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가 오리지널인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충격이었던 거는 마술을 시행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복제된 사람이 나의 모든 기억과 의식을 유지한 채로 생기지만 마술을 시행하는 무대에 있던 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사실은 테슬라 잠깐 나오지. 그지? 네. 잠깐 나오긴 하는데 아주 잠깐 나오는. 어쨌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되게 신화화되어 있던 사람이기도 했고 프리스티지에 대해서 좀 얘기할 게 있어요? 프레스티지요? 프리스티지 어때요? 저는 책 말씀해 주셔서 찾아봤는데 그 10년 전에 거여서 그런지 너무 많은 영화들이 반전이 있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반전이 가기 전에 그 첫 장면부터 모자가 막 굉장히 많이 펼쳐진 장면이 첫 네, 장면이잖아요. 그 네. 보는 순간 알았어요. 보는 순간 알았어? 이동하면은 복제가 생기는구나. 아,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볼 때 응. 처음 봤을 때부터 모자가 많은 걸 보자마자 저 뭐 있구나. 복제되는 거겠구나. 이렇게 야, 대단하다. 나는 그러니까 지금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봤으면 그러지 못했을 나는 텐데. 보고 존나 깜짝 놀랐는데. 아마 야. 식스센스 같은 것도 네. 우리가 요즘 다시 보게 되면은 뭔가 느꼈을 거예요. 아, 맞아요. 그 전에는 이제 멍하니 보면서 따라갔었는데 감독의 의도를 이제 음, 우리가 숨어 있는 감독의 의도라든가 복선을 맞아요. 찾으려고 막 애를 쓰면서 영화를 보잖아요. 그러지. 너무 많이 그런가 하니까. 봐. 그래도 나중에 요거 그 복제된 사람의 의식에 대한 게 사실 좀 재밌잖아. 그래서 재밌는 나중에 것 같아요. 시간이 되면 요걸로 빼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저희가 그 영화의 배경이 1900년대 전후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1900년의 전후. 그 당시 이제 과학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하면 재미가 있을 것 오, 같은데 예. 이제 1897년 그러니까 1900년 되게 3년 전에 그때 톰슨이 음극선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자가 발견돼요. 그러니까 전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3년 전에 발견되는 거고 그 당시에 에디슨이나 테슬라가 활동을 했었던 것도 뭐 에디슨은 가장 유명한 사실 전구를 만든 거잖아요. 백열 전구. 백열 전구. 그리고 테슬라가 연구했었던 것도 전자의 어떤 방전, 테슬라 코일을 통해서 방전되는 맞아요. 것들. 네네. 그 당시에 막 발견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우리가 전자라고 하는 건 정말 옛날부터 알고 있었을 것 같지만 뜻밖에도 발견된 게 한 120년, 115년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고. 그렇죠. 120년. 네네. 그리고 특수 상대성 이론은 굉장히 현대 물리인 것 같은데 그건 1905년에 논문을 발표해요. 맞아요. 1905년.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요. 전자를 발견한 것과 사실 전자를 발견한 다음부터 그럼 원자라고 하는 거 안에 전자가 있네? 그럼 그 안에 뭐 원자 핵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실험들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양자론이 시작하고 거의 동시에 사실상 상대성 이론도 굉장히 초기에 전자의 발견 근처에 있었다는 걸 알면은 그 당시 굉장히 세상이 바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네. 그때 에디슨도 있고 테슬라도 있고. 그렇죠. 아인슈타인도 그때 활동을 했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는 전자도 그 당시에 발견됐고 원자가 맞다. 정말 원자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확인하게 된 것도 사실 1905년, 6년 이쯤에 아인슈타인 논문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 생각해보면
완전한 이게 변화가 있었던 시기가 그때였고 그렇구만.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한 1930년 40년대 이후로는 물리학은 거의 발전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당시 엄청난 변혁이 있었던 시기였어요. 실제로 그 뭐죠? 라이트 형제도 이때 비행기를 날려요. 1903년인가? 1906년인가 그때 있을 거야. 다 그 근처네요. 근데 문제는 테슬라가 다 비판해. 지금 여기 내 얘기 나왔던 거에 관련돼서 테슬라가 다 있어요. 그래서 라이트 형제도 비판해. 니네가 만든 거는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때 뭘 고안하냐면은 수직 이착륙기를 고안해요. 헬리콥터라고 이름 붙이거든. 그러니까 헬리콥터의 기원이 되기도 해.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비판해요. 그래서 1905년은 사실 특수상대성 이론이라서 네, 특수상대성 중력에 대한 그렇죠. 얘기를 안 하고 나중에 10년 지나서 1915년인가 아마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 얘기할 텐데 그것도 비판해요. 그래서 뭐라고 비판하냐면 테슬라가 공간의 휘어짐이 중력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중력이 휘어짐이 중력이라고 얘기하잖아. 공간의 휘어짐이. 근데 테슬라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에테르가 있다 실제로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비판해. 근데 재밌는 게 우리가 에테르가 없다라는 게 발견됐잖아요. 그죠? 에테르가 뭐냐면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어떤 물질이라고 생각했던 게 에테르였는데 빛을 매개하는. 그렇지.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제 힉스가 발견되면서 사실 힉스장이 펼쳐진 게 지금의 우주고 힉스장 안에서 이제 물질들이 무게, 질량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얘기했던 그 우주 전체를 채우고 있는 그 하나의 장 같은 게 사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좀 짜맞추기 느낌도 알았어. 있어요, 사실은. 테슬라가 미래에서 근데 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뭐지? 멍청아. 테슬라가 다 맞춘 것 같아. 그 힉스 입자가 네. 다른 원소들한테 질량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힉스 장과의 상호작용이. 네네. 저 지금 설명하신 거를 이해 못했어요. 그 힉스 장이라는 표현이 뭐예요? 이제 입자나 장,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수족관 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고래가 물로 이렇게 헤엄칠 수 있고 조개가 헤엄칠 수 있고 무엇인가 애들이 그 어떤 움직일 수 있으려면은 수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런데 이 우주상에 있는 물질이라는 거 그리고 질량이라는 것도 힉스장이 펼쳐져 있어야지 그 안에서 힉스장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질량을 얻게 돼요. 질량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도대체 정의할 거냐라고 사실 물어보면 되게 대답하기 힘들어요. 질량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무거운 정도? 그건 무게거든요 또. 그럼 질량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이렇게까지밖에 얘기를 못하는 게 그냥 물리량 중에 하나다. 그럼 물리량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뭐 전하량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고 색깔 같은 것도 물리량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색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가시광선 색이 아니라 성질을 가지고 말하는. 그러면 그 도대체 질량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관성의 크기를 질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관성이라고 하는 성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관찰 결과 그 관성의 크기를 질량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중력에서의 그러니까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 두 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대체 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이야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관성이 큰 게 질량이 큰 건데 그럼 관성은 왜 나타나냐를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관성은 왜 나타나냐면 질량이 크기 때문에 나타나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제 순환 논리에 빠지는 거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하는 것이 힉스장이라는 게 펼쳐져 있고 여기서 말하는 장은 말 그대로 진짜 운동장 할 때 그 장이에요. 필드예요, 필드. 아까 그래서 수족관 얘기하시는 게 좀 적절한 것 같은데 이런 장이 펼쳐져 있고 그 힉스장 안에서 상호작용을 강하게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가 이렇게 끈적끈적하게 달라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언가가 쉽게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버리면 힉스장과 상호작용이 강하게 되면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잘. 그러니까 걔네들은 질량이 큰 거예요. 왜냐하면 움직이기 힘드니까 관성이 크다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뭐 공기 중에서는 쉽게 움직일 수 있지만 물 속에서는 쉽게 움직이기 힘들고 꿀 속에서는 더 쉽게 못 움직일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 그지.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아까 수족관이라고 합시다. 힉스장 수조라고 한다면 그럼 거기 뭐가 있냐면은 배에 공기가 가득 찬 보고가 한 마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엉성하게 짜여져 있는 그물이 있어. 걔네들을 갖고서 우리가 휘적휘적 했을 때 누가 무겁게 느껴지냐면은 보고가 무겁게 느껴질걸? 그게 질량이라는 거지. 어쨌든 아직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전자. 야, 그렇소. 야,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미래에서 온 것 같다라는 게 네.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실이가 그걸 정리해줬죠. 뭐냐면 1900년대 네. 이때 영화의 배경이기도 했던 1900년대가 이제 과학이 막 본물처럼 막 터질 때였던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터지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을지도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자만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세상의 이치에 근접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 근데 딱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그때 이제 뭐와 연결되냐면은 계몽주의 시대, 인문학에서는 계몽주의와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와 연결되냐면 또 빚하고 연결돼 있어. 계몽주의, 인문학에서의 계몽주의도 뭐냐면은 빚을 우리한테 선물해 주는 거잖아. 어떤 어두운 무지에서부터 깨어나게 하는 거고. 잘 짜맞춘다 진짜. 아유. 그래서 이때 시대적 분위기 자체가 뭐였냐면은 빚에 굉장히 집착했어요. 그러니까 에디슨도 전구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이유. 테슬라도 나중에 이제 그 형광등을 가지고서 방전 효과를 통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이유도 뭐냐면은 그게 다 맞물려 있는 거야. 그 어떤 깨어남, 빚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빚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거든요. 단순히 효용성이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안 보이던 게 보이고 그렇기도 하지. 근데 어느 정도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테슬라가 나중에 뭘 꿈꾸냐면은 이때는 아직 전리층이 발견이 안 됐어요. 전리층이요? 그 전리층이라고 하지. 그 지구 바깥쪽에 있는 전파를 반사할 수 있는 층이 있어요. 발견되지 않았는데 테슬라는 이제 이론적인 실험을 통해 가지고 전리층 비슷한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했냐면은 고주파 에너지를 그 어떤 전기적 성질을 띠고 있는 대기에 어떤 방출을 시키면은 걔네들이 빛나기 시작할 거다. 그래서 어둠을 아예 없애려고 그랬어, 테슬라는. 하늘 전체를 밝게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지구 전체를 하나의 전구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땅에다가 뭐 전구 꽂는 것도 그 맥락인가요?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 있고, 그죠. 어떤 맥락에서는. 그래서 보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강박을 좀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시대 사람들의 강박. 시대의 철학과도 맞물려 있었네요. 그렇지.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거를 또 이렇게 발견을 하고, 그리고 빛을 인공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지식을 깨우치는 것이 그 사회에서의 어떤 철학자들의 생각, 뭐 인문학자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들, 모두가 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어두워질 권리를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제 밤에 되면 좀 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와, 신기하다. 광공해가 요즘 얘기가 나오는데 당시에 거봐. 네. 미래에서 왔다면 광공해를 생각하면서 빛을 끌라고 하겠지. 더 먼 미래에는 지구 전체가 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걸 그 테슬라를 공부하면서 재밌었던 건 뭐였냐면은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랑 정말 다른 방식으로 생각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거는 생각하는 거야. 환경에 대한 오염에 대한 문제나 기술 발전이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전혀 없었어. 모든 게 가능한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고 인류가 나아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겠죠 아마도. 그러니까 어쨌든 테슬라 얘기를 해야지. 이제 테슬라 얘기 짧게 하겠습니다. 테슬라 평전. 니콜라스 테슬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유명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신이 말씀하시길 테슬라 있으라 하였더니 모든 것에 빛이 있었다. 이건 웃기지도 않고 재미지도 않고. 웃기려고. 그래. 근데 이런 얘기를 많이 했대요. 유머스럽게. 난 테슬라를 이렇게 신격화시키는 걸 잘 모르겠으니까 좀 그래?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최 사장은 모든 걸 신격화시킵니다. 맞다. 아인슈타인도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아인슈타인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해. 어떻게 테슬라가 그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냈을지 생각할 때마다 깊은 찬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세르비아인입니다. 지금의 이제 크로아티아 출신인데 당시에는 이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에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미국의 발명가, 물리학자, 기계공학자, 전기공학자, 그리고 마술사였어요. 당시 미국 언론에서 실제로 뉴욕의 마술사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전자기학 시장의 슈퍼스타였던 거였죠.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전자기학이 발전에 혁명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발명한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이걸 좀 정리해봤어요. 크게 두 가지를 발명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교류 시스템.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죠? 네. 직류 말고 교류 시스템 전체를 이제 계획하게 됩니다. 현대 교류 시스템의 기초를 형성해서 상업 전기의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되었죠. 이게 가장 커. 그리고 나중에 교류 시스템을 자기가 완성한 다음에 이제 뭐에 대해서 생각하냐면은 고주파에 대한 연구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핵심이 되는 건 뭐였냐면은 고주파, 고전압을 발생시키는 테슬라 코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 교류를 하면서 우리가 뭘 알게 됐습니까? 그 주파수라는 걸 알게 됐어요. 기억나? 그 왜 자석이랑 건전지 뺑뺑 돌리면 그 헤르츠 주파수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극단화시킨 거지. 그걸 존나 빠르게 돌려가지고 아주 고주파를 발생시키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걸 탐구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던 게 테슬라 코일이었던 거죠. 다시 한번 잠깐 정리를 하면 네네. 직류가 바로 들어오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뭐가 있냐면 교류에 정말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전송이 유리하다는 건 지난번에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 전송을 할 때 승합을 시킨다든가 이제 다시 내려야 되는데 전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되게 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냐면 직류가 직접 오게 되면 그냥 갖다 꽂으면 되는 대신에 콘텐츠에 꽂으면 대신 그 손실되는 것도 많고, 근데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 예를 들면 케이크를 보낸다, 아니 케이크 말고 어떤 장난감을 보낸다, 그럼 장난감의 완성품을 보내는 것보다 조립되기 전의 형태로 보냈다가 도착해서 그걸 조립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의자 같은 것도 의자 그대로 오지 않고 다 포장된 상태로 오잖아요. 그렇게 전송에 유리한 형태인 게 교류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받아가지고 우리가 적절하게 전압을 변압을 시키는 것도 상당히 굉장히 쉬운 게 교류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사용하는 전압이 다 달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노트북도 얘기를 들었었는데 노트북은 19V 혹은 21V 정도 되고 그 휴대폰 같은 경우에 지금 다 USB는 5V를 쓰잖아요. 만약에 110V나 220V의 어떤 직류가 왔다면 그거는 휴대폰에다가는 5V로 내려야 될 것이고 노트북에다가 20V를 갖다 써야 될 거고 핸드 그라인더 같은 거에다가 220V를 써야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전압을. 그래서 생각해 보면 전압을 바꾸는 것 자체가 교류는 굉장히 쉽게 가능한데 직류는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교류를 갖다 써주고 너네가 마음대로 갖다 써라라고 이제 배급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고주파를 연구하게 됐다라는 거죠. 테슬라가 그래가지고 뭐 별걸 다 만듭니다. 그 고주파가 사실은 이제 우리 현대 사회의 핵심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만들게 되죠. 휴대전화의 원형이 되기도 하고 안테나에 대한 시스템. 나중에 테슬라는 어떤 그 사고 방식이 컸어. 그래서 이 안테나 세계 시스템이라 부르거든요. 세계 전체에다가 고주파를 쏴가지고 그 무선 통신도 가능하게 하고 무선 전력도 송출하고 이런 것들을 꿈꾸게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 무선 통신하는 것도 전자기적인 현상이네요. 그렇죠.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제 현대 사회의 모습의 대부분을 다 만들어요, 혼자서. 이해를 해보면 테슬라가 어떤 발명가로서의 어떤 역할보다도 저는 그러니까 시스템을 짜는 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미래의 시스템을 생각했었던 거.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븐 잡스를 이야기할 때도 iOS 자체가 뭐 정말 좋다 안 좋다를 떠나서 통합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를 하잖아요. 앱스토어부터 시작해서 뭐 노트북과 연결되는 그 시스템을 대단하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전 테슬라를 막 이렇게 신격화시키는 걸 좀 별로였거든요, 사실. 테슬라가 아니라도 분명히 그러니까 몇 년 앞서 뭐든지 아이디어는 좋아. 그런데 뭔가 실용적인 거는 그다지 뭐 없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었는데. 아니요. 지금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이 그래. 이분은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드는 거야. 무선 통신 시스템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미래에서 왔다는 설이 설득력이 있네. 이거 진짜 장난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전자레인지의 원리, 뭐 몽상가가 아니었을까? 원격 무선 조정을 실제로 해요. 처음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 야, 마법사냐? 하고. 그치, 마법이지, 그 당시로서는. 그리고 네. 항암적인 효과를 내는 고주파 전기 치료기도 만들어. 진짜 많이 그 만들었네요. 장난이죠. 무선 전구, 무선 리모컨. 영화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땅에 꽂으면 불이 들어오게끔. 네, 어떻게 한 맞아요. 거냐면은 이런 생각을 혼자서 했어요. 뭘 했냐면은 지구 전체가 어떤 그 도체를 형성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전류를 실제로 땅에다 흘리게 해. 그래가지고 거기다 꽂으면은 무한한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했었어요. 지금은 그냥 그 고주파가 있는데 근처에다가 네. 그냥 땅에다가 그 형광등 갖다 꽂아놓으면 그냥 빛이 나요. 맞아요. 그 사실은 이게 전파나 아니면 전기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예를 들어서 뭐 거대한 안테나가 있잖아. 그 옆에 그냥 작은 꼬마 전구 같은 거 들고 가면 불이 켜져요. 사실 이런 질문하기 좀 쪽팔리긴 한데 전파는 뭐야 그럼? 전자기파를 얘기하는 건데 전자기파예요? 네, 네. 전자기파 전파예요. 모든 게 다 전자기파야. 빛도 전자기파의 일종이고.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전파를 특정 주파수 대역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한 건가? 그렇다고도 볼 수 있어요. 특정 주파수에다가 전파 안에다가 이제 정보를 실어서 보내고 그러니까. 받는 사람들은 그거를 다시 그 특정 주파수로 동기화를 시킨다고 해야 되나? 그 공조를 시킨 다음에 거기서 그 정보를 뽑아내게 되면 이제 기초적인 AM 라디오가 되는 거고. 그렇죠. 라디오도 그런 형식으로 그쵸. 정보를 주고받고 네. 무선 통신도 지금 그 주파수 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훨씬 더 짧아요. 그러니까 파장이 짧아요. 그러니까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지금 우리가 무선 통신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보는 그냥 디지털 정보지. 그러면 그쵸, 디지털 0, 1로 정보죠.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사실 아날로그로 실어 보내죠. 뭐든지 아. 아날로그인데 그걸 디지털화 시키죠 우리가. 그런데 그게 신기하다. 전기이기도 해요. 그치? 그게 에너지이기도 한 거야. 네.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우리가 핸드폰에다가 USB를 꽂아가지고 노트북에 꽂아. 그럼 두 개가 다 돼. 충전도 되고 정보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사실은 같은 건 거예요. 그렇죠. 지금 60Hz를 우리나라에서는 쓰거든요. 그 교류 전기 220V, 60Hz. 근데 그거를 만약에 60Hz 훨씬 높여. 60kHz, 60MHz로 높이면 알아서 막 전파들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도체를 빠져나가요. 안테나에 원래 그냥 60Hz로 왔다 갔다 하도록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1초에 6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확 높여가지고 1초에 6만 번, 60만 번 왔다 갔다 하게 바꿔버리면 알아서 거기서 전자기 방출되거든요. 그렇구나. 그게 안테나 송신의 원리가 되는 거고 또 거기에 아. 정확히 또 동조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수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 와이파이 이해했다. 발생 장치나 그게 그런 역할을 해주는 맞습니다. 거겠네. 네, 그럼.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스스로 이제 막 전자기파가 빠져나오는 거야. 빠져나오는 빠바바박. 거죠. 거기서. 안테나도 테슬라가 만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몰랐는데 이 고주파를 조명에 응용한 게 형광등이나 네온 사인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 고주파를 어마어마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X선 발견도 하고 뭐 MRI를 기초를 형성하기도 하고 평생 800개의 발명, 25개국에서 272개의 특허를 받습니다. 이게 다 세르비아에 있는 베오그라드 테슬라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다 보관돼 있어요.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그리고 소문만 무성한 발명도 있습니다. 입자빔 병기를 만들었다. 요게 이제 구소련이 테슬라의 비밀 논문을 토대로 해가지고 개발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소문의 출처가 미국과 소련의 군사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지진을 만들어내는 병기, 테슬라 쉴드, 전자파 병기, 플라즈마 병기를 만들었다라는 썰도 있어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거에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게임에 나와. 그러니까. 게임에서 나오는 그 전기를 쏘는 애가 테슬라 코일로 나오는데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근데 이런 일이 있었어. 1996년 지하철 테러 사건 기억나요? 옴질리교에서 살인가스. 그죠, 살인가스 했던 거 있잖아. 일본에서. 일본 회사요. 얘네가 테슬라의 아이디어를 대량 살상 무기에 이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베오그라드에 있는 테슬라 박물관에 옴질리교 간부들이 와가지고 테슬라 비공개 논문을 열람해달라라고 공개 요청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그냥 살인가스를 그냥 투척하고 간 건데? 나중에 그게 테슬라랑 뭔 상관이야? 테슬라의 논문을 못 봐가지고 보여달라고 했는데 안 보여줘가지고 네. 이러면서 점점 신화가 되는 거지. 보여줬으면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을 난리 거야. 나는 미친. 거다. 아무거나 다요. 그건 다 알고 있었어. 어쨌든 수학에 매우 재능이 있었고요. 8개 국어를 했다고 합니다. 키가 그래요. 188, 스타일 좋고 따뜻한 말투, 감동적인 내용의 연설. 잠깐만. 이거 못 믿겠어. 왜? 이 사람 막 물어뜯는 사람인데 뭐 따뜻한 말투에 감동적인 연설이야. 연설을 잘했대. 그러니까 약간 내 뒤에 나오고 완전 똘끼 장난이야. 그런데 연설을 잘했대. 근데 모든 사람들과 막 적을 만드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천재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게 따뜻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 독실이도 강연은 잘하는데 따뜻하지 않잖아. 연설의 말투가 그랬대. 아, 연설을 너무 잘했대요. 더 기분 나빠. 말투는 따뜻한데 막 안에 날이 서 있으면 막 듣는 사람이 스티브 잡스가 자꾸 생각나. 네. 약간. 그랬네. 어쨌든 그래서 현재 재평가되고 있는 과학자인데 이따가 평가해 봅시다. 왜 테슬라가 왜 지금 이렇게 신격화되고 에디슨을 우리가 위인으로 배웠는지 테슬라의 삶을 보고 나면 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자기장의 국제 단위인 테슬라 T라고 쓰더라고. 이 사람이 이름을 딴 겁니다. 발명에 있어서 테슬라의 특징적인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직관과 영감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미지와 상징 그리고 마술적인 측면이 어떤 발명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 테슬라가 출원한 특허들을 보잖아요. 그런 복잡한 수식 대신에 이때는 특허를 출원할 때 막 수식을 많이 이렇게 썼대. 근데 그 이미지를 환기시키는 개념도가 많이 첨부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밖에 못했던 건 아닐까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큰 틀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쩜 정말 구체적으로가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 하면서 이게 툭툭 던져보는 거지. 근데 이유가 있어. 지금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약간 오컬트적인 면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얘가 정신질환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머릿속에서 무엇인가를 이미지화하는 연습을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뭐랄까 그 특허 출연할 때 좀 이용했던 것 같아. 그 얘기를 잠깐 하면 얘가 흥분할 때마다 반짝이는 빛과 같은 환상을 보곤 했대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LSD가 약간 그게 있어. 그래서 때때로 강한 빛과 함께 나타나는 이미지들 때문에 겪게 되는 특이한 고통이다 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팍팍팍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분석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한스 아이젠크라고 하는 정신 분석학자가 테슬라의 행동을 좀 조사해보면 신경과민증, 공포증이 의심된다. 그리고 강박성 장애, 측두엽 간질을 앓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런 고통, 그러니까 테슬라가 너무 고통스럽겠어.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적 훈련을 스스로 해요. 실제로는 빛의 마법사 아닙니까? 근데 어둠 속에 있는 걸 너무 좋아했어. 자기 사무실에 출근하면 블라인드를 완전히 닫히게 하고 어둠 속에서 가만히 머릿속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상상하고 있더래. 그리고 혼잣말을 그렇게 많이 해서 사람들이 무서워했대요. 혼잣말하고 계속 상상하고 유일하게 블라인드를 한번 거들 때가 한 번 있었는데 그때가 이때 뉴욕에 폭풍우가 쳐가지고 빛이 전혀 없을 때 혼자서 이렇게 블라인드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게 약간 의학적으로 양극성 장애라는 걸 제가 주워 들은 적이 있는데 이게 천재들이 많이 갖고 있었던 장애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증 증상이랑 우울증 증상이 막 교차돼서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필 받아서 조울증인데 이게 필 받아서 막 어떤 분야에 자기가 꽂혀갖고 막 하게 되면 엄청난 쾌감 같은 게 막 밀려 들어가지고 그만두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끊지 못하고 계속 빠져들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술적이거나 뭐 과학자들 이런 문학자들 이런 사람들 중에 이 증상을 알았다는 사람이 많다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진짜 그럴까? 천재들은 약간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어. 그러니까 뇌 기능 자체가 일부가 너무 지나치게 활성화된 거야.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되면 다른 부분에서는 좀 강박같이 우리가 보이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냥 그 또 정신의학이 정신과가 되게 발달하기 시작할 때는 뭐든지 막 다 진단을 해요. 그때 당시에 뭐 고흐는 어떤 거였고 아인슈타인은 뭐였고 아인슈타인도 자폐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진단을 나중에 사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하면서 그것도 일종의 유행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혼자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이제 막 도면을 그리고 그렇게 막 복잡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가만히 소파에 불 끄고 머릿속으로 모든 설계를 다 합니다. 혼자서. 그리고 나서 바로 특허 출원해서 특허 받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에디슨과의 차이가 크죠. 에디슨은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성과를 낸 반면에 테슬라는 머릿속으로 구현해보고 단번에 성과를 만들어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테슬라는 이제 그 나중에 이제 종합대학 정도 되는 기술대학 정도 되는 폴리테크닉에서 수학을 하거든요. 근데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에디슨이 테슬라를 못 따라잡은 거는 사실은 교육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왜냐면은 교류 시스템을 이해하려면 미적분을 할 줄 알아야 된대. 그런데 에디슨 같은 경우에는 교류 시스템을 이해 못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미적분을 스스로 못하니까 교류 시스템을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어쨌든 무선 시스템의 영감 같은 것도 젊은 시절 감각 과민증으로 인한 신비 체험과 관련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수직 이착륙기 아까 얘기했잖아. 그 아이디어도 신체가 공중에 부양하는 느낌을 받았대.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 좀 쫄기 쩔지. 그 사람이 생각났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 분도 그 양반도 그거 만들지 않을까? 헬리콥터 같은 것들에 대한 설계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되게 아까 몽상가라고 했는데 좀 나쁜 의미로 쓴 건 아니고요. 다양한 생각들을 사고를 되게 많이 해. 근데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까지 만들지는 않으면서 전체적인 구상들을 좀 하는 느낌. 그래서 전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니야, 디테일도 다 해. 디테일도 혼자 다 짜요. 그래서 실제로 테슬라가 위대한 게 그냥 아이디어만 툭툭 던진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아이디어 낸 걸 다 구현해요. 알았어. 알았어요. 미래에서 왔구만. 미래에서 온 것 같아. 테슬라 짱. 어쨌든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일생 얘기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해요. 근데 어린 시절 아직도 안 했어요. 아직 안 한 거야. 이게 요약한 거고 간단하게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는 뭐 이제 똑똑한 학생이었어요. 그래도 뭐 시 쓰기도 좀 했었고 장난이 좀 심해가지고
그 물에서 놀다가 익사할 뻔하기도 하고 뜨거운 우유통에 들어갔다가 익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말썽을 많이 부렸다고 해요. 성격이 유별났는데 이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 식사하기 전에 음식에 부피를 재지 않으면 먹질 않았대요. 부피를 재고 먹었다. 라는 거죠. 진짜 힘들어. 그리고 날카롭게 각진 면을 보면 흥미를 느끼곤 했는데 반면에 여자들에 대한 그 여성 편력이 되게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의 귀걸이에 굉장히 격렬하게 반응했다고 합니다. 좀 이상해. 삐죽하니까 지금 날카로운 거를 얘기했잖아요. 날카로운 건 좋아하는데 네. 여성의 액세서리들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컸어요. 거부했다고 좋았던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여성의 머리카락도 너무 싫어해가지고. 삐죽하니까. 그래서 그런가? 머리카락 끝이 삐죽하잖아. 그래서 대머리를 좋아했겠군요. 여자의 머리카락을 만지지 못했대. 그리고 아. 평생 이제 워낙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도 못하고 연애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다고 하지. 그래서 이것도 어떤 정신적인 문제에서부터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했군요. 맞아요. 예. 완전 민감했다는 것 같아. 어쨌든 그래서 좀 이게 또라이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건너뛸게요. 혼잣말도 하고 환시도 보고 환청도 보고 환치도 느끼고 되게 좀 이상합니다. 그 야생 비둘기에 그렇게 탐닉했어요. 야생 비둘기를 보면 성적 좀 흥분을 이상한데? 느끼는 약간 그런 건데 청년이 됐습니다. 비둘기 성애자예요? 그렇게 좀 판단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짜? 그 정도로. 나중에 노년이 돼서 이제 죽을 때까지 비둘기한테 모이 주면서 사는 걸로 이제 살아가는데 좀 과장된 것 같기도 한데 테슬라가 어머니가 없었는데 그 어머니의 어떤 그 가슴과 연결시켜가지고 비둘기를 해석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우리나라도 그 어르신분들이 파고다 공원에서 그렇게 비둘기 모이를 주지 이 않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어른들을 모욕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당신은 테슬라를 모욕하는 겁니까? 예. 그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해석도 진짜 그래. 문과가 그래 먹고 살아야 청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청년기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까지 모두 구사할 수 있었고 수학도 너무 잘했고 그리고 이거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순식간에 답을 알아버린 능력이 있었대요. 직관력이 엄청 뛰어난 거죠. 그냥 네네. 보면 답을 알고 상상하면 생각하면 이렇게 딱 펼쳐지고. 어떤 느낌이 있었대. 문제 상황이 딱 발생했을 때 어떤 느낌이 딱 오면 알았대.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가 막 복잡한데 느낌이 빡 와.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 들 때면 내가 이미 문제를 해결했고 결국에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알 것 같아. 직감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제 김나지움에도 입학하고 물리학과 수학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학생이었습니다. 졸업한 다음에는 이제 칼슈타트에 있는 상급 학교로 진학하게 되고 좀 병에 걸려요.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1년 정도 이제 산속에서 생활하다가 대학으로 가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폴리테크닉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게 1875년이고 19살 때였죠. 국가로부터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공부를 엄청 했어요. 그래서 새벽 3시부터 밤 11시까지 거의 쉬지 않고 공부만 했대요. 이거는 뭐 노력형이었구나. 노력형이었네. 또라이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 19살 때 이미 교류 발전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대. 그 다음에 국가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서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학교를 그만두고서 이제 절망의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도박도 해. 도박도 해다가 잠깐 이제 뭐 손실도 있고 손을 금방 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권유해서 돈이 없지만 공부를 계속해라. 그래서 프라하에 있는 프라하 대학으로 가서 청강생으로 학업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부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중에 말미에 나중에. 부자 되는 거야. 그렇죠. 나중에. 뭘 팔아서? 교류 시스템. 그 교류 시스템 에디슨한테 졌었잖아. 아니요, 이겼지. 나중에 승소합니다. 그치. 이겨야 정상인데. 네. 그랬구나. 나중에 이제 그 얘기도 잠깐 뭐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결정적으로 여기서 성공했다는 거는 이제 국가나 어떤 기업들이 교류 시스템을 선택하게 되고 그쵸. 돈을 엄청 벌죠. 그러네. 그리고 이제 이민 갑니다. 이민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원래는 이제 그 숙부를 따라가지고 헝가리에 있는 부다페스트에서 그 국영 전화국의 기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교류 전기 장치에 대해서 혼자만의 연구를 시작했는데 직류 모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그 교류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이 교류에 대한 발견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서전에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서전에 의하면 계시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괴테의 파우스트의 한 구절을 암송하고 있었대요.
섬광처럼 아이디어가 스쳤다고 합니다. 그 테슬라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곁에 떨어져 있던 나뭇가지를 들고서 땅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대. 그리고 외쳤대. 바로 이거야. 이게 내가 원하던 그 모터야. 그러면서 교류 모터가 탄생하게 됩니다. 장난 아니죠. 얘는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26살이 되면 에디슨 밑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에디슨은 미국에 있고 얘는 아직 유럽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에디슨 전화 회사가 파리에 있었어. 그래서 파리 지사에 일자리를 얻게 됩니다. 아, 대기업 취직했구나.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실험을 바탕으로 교류 시스템이 직류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증명해내게 돼요. 그래서 교류를 바꿔야 된다라고 위에다가 자꾸만 보고를 하는데 파리 지사의 운영진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렇죠. 대기업에서 부장님이 그렇죠. 아,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직류나 만들어 했던 거죠. 그래서 지사의 책임자자 에디슨의 동료였던 찰스 베처러가 테슬라의 능력을 알아본 다음에 야 미국으로 그냥 가. 그래서 아예 에디슨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건너가요. 이민이 시작됩니다. 에디슨과 만나서 같이 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에디슨도 마찬가지로 직류를 신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자본을 이미 투자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테슬라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였죠. 결국 직류와 교류 시스템에 대한 견해 차이로 둘은 충돌하게 되고 테슬라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벤처를 시작한 거지.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전류 전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전류 전쟁에 대한 얘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으니까 이거는 좀 건너뛰고 노년으로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전체가 뭐냐면은 에디슨과의 대결이 인생 전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교류로 싸우죠. 교류로 빡세게 싸우다가 결국 승리해. 그래서 이제 전 세계가 교류 시스템을 차용하게 된 거고. 근데 망하죠. 근데 그 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이따가 이제 이 시기의 얘기를 조금 이따 뒤에다가 다시 좀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류를 먼저 만들어서 성공하고 나중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주파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고주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 테슬라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낮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사실 여기 있어요. 고주파를 약간 신비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 스스로도.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오컬트에 관련된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과가 크지만 일단 미스테리 얘기하면 별로 이렇게 좀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반면에 에디슨은 너무 신사적인 사람이었어. 신사적이고 합리적이고 되게 어떤 근대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에디슨을 높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어쨌든 그런 오랜 기간의 일이 있었고 노년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노년에도 계속해서 발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X선 발명 장치도 만들고 태양열 발전 시스템도 만들고 야 태양열 전지도 얘가 만들었어. 테슬라 코일도 만들고 플라즈마도 막 형성해내고 막 여러 가지를 다 합니다. 말년에는 근데 공상적인 아이디어가 늘어난 게 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테슬라가 신문 기자들을 상대로 무한 에너지 장치 독실이가 싫어하는 거 아닙니까? 불가능합니다. 그거. 그죠. 근데 그걸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입자 파멸 변기 이런 얘기들 자꾸만 기자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게 되죠. 나중에는 고독과 연구비 마련에 여의치가 않아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테슬라의 말년은 굉장히 쓸쓸했어요. 그래서 고독과 빈곤과의 투쟁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기력과 체력이 다한 그는 점점 고독이 깊어졌고 맨하튼에 있는 비둘기를 유일한 친구로 삼고 고독한 은둔자가 되게 됩니다. 1943년 1월 7일 뉴욕의 호텔을 계속 전전했어. 왜냐면 호텔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뉴욕의 한 호텔에서 생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청소하러 들어왔던 호텔 종업원이 그의 고독한 죽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 이후도 좀 봐야 돼요. 이제 일생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죽음 이후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 테슬라 사유 후에 그의 논문을 둘러싸고 FBI를 비롯한 다양한 조직들이 활동했다라는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테슬라가 죽은 다음에 그 비밀 논문들에 대해서 모든 그 어떤 조직들이 그걸 얻고자 했던 거야. 테슬라 전기 작가였던 마가리 체니 같은 경우에 정보공개법의 기초에서 자료를 입수해가지고 이 소문들 중에서 일부들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밝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FBI가 그 테슬라를 따라다녀요. 체니가 확인한 정보에 의하면 FBI 초대 국장이었던 에드가 후버가 2차 세계대전 전부터 테슬라를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의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슬라 사후에는 맨하튼의 임대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논문들을 입수해가지고 과학자로 하여금 조사하게 했다라는 거죠. 이 얘기가 우리 첫 번째 얘기했었던 필라델피아 실험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우리 필라델피아 시험에서 보면은 테슬라가 그만두지 않습니까? 나 이거 실험 못하겠다. 그럼 나오죠. FBI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고 있나 계속 주목했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FBI 파일, 그러니까 FBI가 소유하려고 했던 테슬라의 그 파일을 우리가 테슬라 파일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지금 현재 베오그라드에 있는 테슬라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옴질리교 간부들이 가서 보여달라고 했던 거야. 그 박물관에 정말 그 안에 좀 미스테리한 것들에 대한 증거들이 있다면 박물관에 있는 건 가짜겠죠. 표지만 있겠지. 그런가? 진짜 FBI에 이렇게 있지. 아 근데 그 얘기. 51구역 안에. 그래서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FBI가 실제로는 FBI가 입수했다가 나중에 테슬라의 친척들한테 돌려주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별거 없었다라고 돌려주는데 친척들은 계속해서 이제 소송을 거는 거야. FBI가 중요한 정보들을 안 줬다. 근데 당시에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당시에 대한 또 뭔가가 있나 봐요. 그 나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나치 과학자들 사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모든 걸 다 했고 UFO 만들어져 UFO. 뭐 지구 공동설 안에 숨어 있고 굉장히 그 실험적인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실험적인 기체들도 많이 생산을 해내고 당시에 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그 어떤 과학 기술을 발전을 시키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야 이게 과연 50년대 40년대 있을 수 있었던 거였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신격화되기 시작하는 것 같아. 당시에 이미 뭘 했을 거다. 저것도 했을 거다. 달 뒤편에 나치들이 살고 있대더라. 그 실제로 이제 독일에 있는 나치 그 기지를 습격했더니 그 지하에서 이제 티베트 승려들이 발견됐죠. 죄송합니다. 아, 진짜로? 그렇구만. 카더라 통신에 의하면 뭐 하려고 한 거예요? 뭔가 하려고 했겠지. 기도의 힘을 통해서 뭔가 그것도 있고 요거와 연결되는 오컬트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오컬트에도 심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좀비 병사를 만든다든가. 여기까지가 이제 테슬라의 좀 일생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생각할 거리가 없나? 네. 미래에서 오셨군요. 그랬대. 그랬다는 거죠. 오히려 그 미래에서 왔다는 것보다 아까 19살 때 아파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1년 정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외계인을 만났다고 하는 게 더 설득력 있겠다. 만났을 수도 있을 것 그 같다. 외계인들이 기술을 몇 개 알려주는 거야. 야, 내가 보니까 너 수학도 잘하고 좀 괜찮은데 너네 좀 지구인들 좀 한심하니까 네가 좀 이거 정도는 좀 해줘라. 무선 기술 정도는 네가 좀 해라 해갖고 1년 동안 과외를 받은 거야. 근데 이제 외계인을 만났던 거에 대한 그 충격을 잊지 못하고 말미에서는 점점 이제 정신이 붕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혼잣말 하는 건 사실 혼잣말이 아니라 외계인과의 통신하고 있어요. 아, 그러네. 지금 우리가 지금 막 이게 보안 요원들이 귀에다 이렇게 손대고 얘기하는 거 당시 사람들이 보면 지금 뭐 하는 거지 싶잖아요. 방송 끝내라.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테슬라의 일생을 좀 봤어요. 그냥 압축하면 이거죠. 천재적인 애가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첫 번째로 교류 시스템도 만들고 고주파도 만들고 그래서 성공했다가 나중에 이제 실패하게 되고 그 다음에 노년에 쓸쓸하게 죽었다. 외계인이었거나 천재였거나 미치광이였거나 그랬을 것 같다. 라는 것 같아요. 직관이 굉장히 뛰어난 그냥 과학자.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은 우리가 잘 모르는 거를 신비화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것들을 사실 그래요. 몇 년 후에 다른 사람이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혼자 그걸 생각했다는 것도 천재적이고 몇 년을 앞당겼다는 것도 천재적이긴 한데 이 사람이 없었으면 뭐 최소한 뭐 50년이 어두웠을 거다.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은 들어요. 당시에 그냥 폭발적으로 뭔가 발전했었던 걸 생각하면 테슬라가 아니었어도 그런 것들이 구축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자본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이 당시에 가장 핫한 산업이 뭐였냐면 전기 산업이었기 때문에 에디슨이 직류로 망한 게 아니었거든. 에디슨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요. 테슬라도 돈을 벌고. 그러니까 자본력이 있으니까 기술에 대한 실험이나 발전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그 당시 최초의 전구가 아마 한국에 들어왔을 때가 에디슨 컴퍼니로 해서 들어오지 않았나요? 고종황제 있었을 때. 그때 그 궁에 불이 켜졌는데 그게 아마 에디슨 회사였었던 것 같은데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디슨이 더 국제적으로 괜찮았네 당시에. 그리고 그지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초기에는 적어도 그 사실 우리가 한 1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런 걸 할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삼성이라는 게 있었고 애플이라는 게 있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런데 걔네들이 모든 걸 다 발명한 거야. 그 모든 최첨단의 것들을 다 개발해놓고 무엇인가를 다 세계를 선도했던 거지. 그럼 그 사람들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네들이 외계인을 납치해서 곰내서 이런 기술을 빼내왔나? 근데 실제로는 자본의 축적 때문이었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발전이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자본의 축적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본을 축적한 애들이 어떤 발명품에 있어서
독점하는 거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테슬라가 좀 망한 얘기를 조금만 더 하면 테슬라가 망했던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그 얘기도 해. 너무 전기 산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호황이 되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이제 사업이 커졌잖아요. 근데 에디슨은 어떻게 해서 연구를 했냐면은 연구원들과 토론을 통해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 갔대. 근데 테슬라는 자기 혼자 너무 천재였던 거야. 그래서 어두운 방에서 독단적으로 생각해서 모든 걸 해내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산업이 커지면서 테슬라의 방식으로 유지할 수 없었다. 그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좀 당연한 것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게 지금 이제 집단지성 같은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렇지. 이제는 사실 한두 명의 천재가 뭔가를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집단이 붙어가지고 다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테슬라가 천재적이었다는 거를 우리가 이견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당시에 초창기에 뭔가 시스템을 구축한다든가 전체적인 거에서 혼자 할 수 있었겠지만 아무리 수학을 잘했어도 혼자서 모든 걸 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시스템의 구체적인 디테일까지 더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 뭐 일례로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도 수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친구의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면을 생각해보면 이게 좀 당연한 귀결이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좀 평가할 때 테슬라를 우리가 좀 좋게 평가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 너무 독단적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사실은 경제적 성공을 크게 생각하잖아요. 테슬라는 마지막에 가서 경제적 실패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건 성공이라 볼 수 없었던 거지. 그리고 계속해서 미스테리나 오컬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묻힌 건 아닌가. 반면에 에디슨은 합의하고 토론하고 어떤 역경을 극복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점잖고 그리고 마지막 결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승리하고 그래서 에디슨을 우리가 성공한 사람으로 배우게 됐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애들이 배우기에는 테슬라는 좀 그림이 안 나오네. 그렇지. 그림이 애들한테 이렇게 권해주기에는 사실 스티브 잡스나 뭐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들의 젊은 시절을 우리 애들한테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맨날 마리화나 하고 처먹고 놀고 술 먹고 놀았는데. 그지. 예. 내 애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위인전이 안 나오는구나. 잘. 그렇죠. 미워하겠지. 일단 그래서 일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좀 어떤 생각하셨나요? 일생 좀 들어보니까. 없으면 잠깐 쉬겠습니다. 없어. 뭐야 할 말이 뭐가 있겠어, 그죠? 그래서 일단 잠깐 쉰 다음에 이렇게 살았다는데 뭐. 그러니까 할 수 없지 뭐. 쉰 다음에 이제 우리 과학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야지. 그래서 과학, 전기, 백열전구, 형광등, 전기전자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시죠.